발디마르 요한슨 감독의 램을 읽으려고 합니다. 포스터를, 인상적인 포스터죠. 선물인가 악몽인가 램을 안고 있는. 발디마르 요한슨 감독의 데뷔작 램은 칸 국제영화제에서 주목할 만한 시선의 독창성상을 받고, 이게 이제 가장 큰 상이죠. 그 다음에 판타스틱 영화제 스페인에서 시체스 영화상에서 3관왕이고, 이번에 아카데미 영화제 아직 안 했는데 거기 시상식에서 국제 장편 영화상 예비 후보로 되어 있답니다. 이 영화를 소개하는 대표적인 기사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줄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 기사들의 일부, 기사들 부분을 읽겠습니다. 아이슬란드 외진 시골에 사는 마리아와 잉그바르는 유산의 아픔을 지닌 부부다. 양떼를 치고 감자 농사로 생계를 이어가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소중한 삶의 터전을 꾸려가지만 좀처럼 과거의 아픔을 이겨내기 쉽지 않다. 외부와 단절을 선택하고 무거운 침묵이 이어지는 일상에서 두 사람에게 신비한 존재가 다가온다. 다름 아닌 키우던 양이 낳은 반인 반수의 아이다. 세상에 태어나지 못한 채 죽은 첫 아이 이름을 아다라는 이름을 붙이고 두 부모, 이게 영어 에이다, 그 영어 여자 A죠. 두 부부는 반은 사람, 절반은 양의 신체를 가진 존재를 정성대로 키운다. 화면은 종종 세 존재 사이에 감도는 불안한 기운을 포착해 관객에게 제시하는데, 영화 중반 잉그바르의 친형인 피에티르가 불청객처럼 부부의 집을 방문하며 불안감이 고조된다. 이 영화를 명확히 호러 장르로 구분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 장르가 공포 영화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그죠? 그 얘기가 이게 지금 이게 공포 영화인지 아닌지를 생각하는 게 되게, 이 영화를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이 영화의 핵심을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럴 것이 상업 장르 영화로 따지면 램은 호러 영화뿐만 아니라 공포 요소를 거의 공포로 하는 그런 요소들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분위기와 맥락만으로 그런 이야기를 끌어가는데, 그래서 공포 영화 같은 느낌이 공포영화라고 얘기하는 거죠. 마리아 잉그바르 피에트리 사이에 존재하는 묘한 긴장의 기운, 이들이 키우는 애완 고양이, 그리고 이 애완견이 무슨 어디서 상을 받았대요. 그만큼 여기서는 설명할 때는 안 하겠지만 애완견이 연기를 잘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양서에 피어나는 불안의 기운이 관객의 이목을 끌기에 충분하다. 연합뉴스 기사를 한 편 더 보겠습니다. 한편의 의와 같은 스토리 때문일까? 아니면 쓸쓸하고도 못 가지긴 배경 때문일까? 어쩌면 괴수라기에 너무 귀여운 주인공의 외양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괴수라고 말하기 좀 곤란하죠. 발디마르 요한슨 감독이 연출한 아이슬란드 호러 영화 램은 여운이 짙은 작품이다. 106분간의 러닝타임이 지나가면 공포보다 주인공이 들이 겪은 비극의 무게감이 관객의 마음을 짓누를 것 같다. 마리아와 잉그바르 부부는 이웃 하나없는 골짜기에서 양들을 키우며 살아가고 있다. 평온하지만 외로워 보이는 부부의 일상은 양 한 마리가 태어나는 완전히 뒤바뀐다. 새끼 양은 머리와 가슴께까지는 양의 모습을, 그 아래와 한쪽 손은 사람의 모습을 한 반인 반수. 부부는 마치 친자식이라도 되는 것처럼 정성을 다해 그를 돌본다. 오래전 죽은 아이와 같은 아따라는 이름을 붙이고 창고에 처박아 뒀던 요람을 꺼내 안방에서 아따와 함께 생활한다. 아따 역시 마리와 잉그바리를 부모로 여기고 따른다. 식탁에 둘러앉아 사람 음식을 먹고 옷을 입는 등 생활 습관을 익히면서 점차 인격도 갖춘다. 아따를 낳은 어미 양이 새끼를 찾아 집 앞을 서성이는 일이 잦아지며 마리아의 신경은 날카로워진다. 마리아는 결국 장총을 꺼내 어미 양을 죽이고 땅에 묻는다. 하지만 어미가 죽은 이후에도 숨을 가쁘게 내쉬는 짐승의 소리가 집 주위를 맴돌고 잉그바르의 형 피에티르까지 갑자기 들이닥치면서 가족의 평안을 위협을 받는다. 아따를 본 그는 동생에게 이 괴물이 무엇이냐고 묻고 잉그바르는 행복이라 대답한다.
램은 전형적인, 이게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죠. 네, 전형적인 공포의 영화의 틀을 벗어나 있다. 지금 이거를 쓰는 이유도, 그럼 도대체 이게 공포 영화인데 무슨 공포 영화냐?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영화를 배급한 A24의 작품 유전이나 미드소마가 주는 서스펜스와도 다르다. 미드소마는 봤는데 전형적인 공포 영화죠. 죽을 것 같이 무섭고 막 그런 서스펜스가 아주 뚜렷해요. 전형적인 서스펜스가 있어요. 악마와 살인자가 등장하기는커녕 강렬한 음향 효과나 어두운 배경, 잔인한 장면도 없다. 대신 동화책에서나 볼 법한 몽환적인 얘기를 체험하게 하는 힘이 있다. 아따라는 존재의 미스터리하며 머릿속은 복잡해지고 언제 깨질지 모르는 가족의 행복에 마음은 조마조마해진다. 이게 문제인 거죠. 영화 대부분이 환한 대낮 배경이지만 긴장감이 내내 쫓아다니는 이유다. 모성과 정체성, 외로움, 자연의 섭리 등에 대한 메시지를 곳곳에 배치한 점도 매력적이다. 어린 양인 아따와 마리아를 유혹하는 피에트르는 종교적 상징으로도 보인다. 그래서 이걸 받은 거죠. 이 영화를 둘러싼 핵심 질문은 공포예요. 공포. 이 직립한 어른 양이 장총으로 두 발을 발사하여 임금아르를 죽이고 반인반수의 어린 양 이달을 끌고 가버리는 모습. 그거는 이제 공포잖아요. 그죠? 혹시 말하자면. 그래서 영화 속에서 이 형상화 해주죠. 이게 공포다라고 이렇게. 관객의 공포 어린 추측을 확인시켜 주지만,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이 영화를 공포 영화로 규정짓지는 않아요. 이 영화는 공포의 장면이 돌출되어 나는 공포 영화라기보다는 분위기, 공포스러운 분위기 때문에 공포 영화로 여겨지는 것 같아요. 이 영화의 주요 내용은 말을 할 줄 알아서 윤리, 도덕적 의식을 가지고 있는 등장인물의 행동 묘사, 그러니까 사람들이죠. 등장인물은 인간들이죠. 인간들의 행동 묘사가 주로 차지하지만 돌이켜보면 영화를 볼 때는 잘 못 느끼는데 돌이켜보면 사실은 말이 없지만 말을 건네는 것 같은 자연 풍경이 있고 어린 양이라는 이 램이라는 이 영화의 제목처럼 반인반수의 어린 양 아다 또는 아다의 친모 어미양 그리고 양떼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 자연이나 이런 양떼 그러니까 인간이 아닌 것 그런 것들이 인간 등장인물이 등장하는 부분의 분량만큼이라 거의 반쯤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영화의 내용 측면에서는 높은 점유율을 차지해요. 관객이 사람이고 그리고 이 영화를 보게 될 관객도 사람이어서 그리고 그러한 관객들이 이 영화의 제작 비용을 돈 내고 들어가서 봐야 되겠죠? 부담하도록 유도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없이 인간을 중심으로 촬영하고 편집하였다. 느낌이 좀 강하게 들어요. 영화가 시작되고 나서 한동안은 다큐멘터리처럼 보여요. 근데 이게 그러나 그 다큐멘터리 같으면서도 다큐멘터리 같지 않다. 뜬 걸 느끼게 돼요. 왜냐하면 그것은 카메라의 시선의 높이가 양떼의 눈높이에 맞춰져 있어요. 카메라 시선이 사람으로 치시면 허리께 그보다 더 낮춰서 그쯤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다큐멘터리라는 게 인간의 어떻게 보면 다큐멘터리 장르가 인간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흥미로운 세상의 기록 뭐 이런 거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다큐멘터리 장르의 전제가 그 전제를 위반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보게 될 영화인데도 양의 시선으로 기록하고 있거든요. 아마도 이게 애완동물을 위한 TV가 있죠. TV 채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러한 시선의 변화를 자각할 수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이게 지금 그런 수준이구나. 요새 그런 시장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양들이 사육되고 있는 겨울철 축사를 보여주는데 거기 열린 문이 아주 강조가 되는데 열린 문이 보여요. 근데 그 설산에서 아무리 따뜻한 약물을 두고 있더라도
설산에서 찬바람이 불어오는데 양들이 춥게 느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사람의 입장이긴 하지만. 그뿐만 아니라 뚜렷한 맥락도 없이 느닷없이 들려오는 가까이 소음. 그러니까 양들의 입장에서 그렇겠죠. 그걸 듣는 양들의 눈동자를 강조하는데 거기서 공포 같은 거 양들이 그래서 공포를 느끼지 않을까? 그런 걸 읽어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목초를 주려고 드나드는 주인들의 작업하는 소리 같은 일상적인 행위조차도 양들에게는 공포의 경험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이러한 그 양들의 공포, 이게 처음에 시작하면서 이 다큐멘터리 같지 않은 다큐멘터리가 양들의 공포에 관한 다큐멘터리였죠, 결국은. 거기서 관객이 우리가 공감을 하는 주요의 이유는 현재 시점의 공포거든요. 현재 시점의 경험이죠. 바로 지금 벌어지는, 눈앞에서 벌어지고 같이 동시에 느끼는. 그러니까 미래를 생각할 능력이 없다지는 동물의 공포가 영원한 현재 시점의 공포, 동물이 이제 미래를 생각할 능력이 없다고 여겨지면 현재 시점의 경험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러한 판단, 그건 인간 중심적인 세계관에는 오만한 사고에서 나온 건지도 몰라요. 동물은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지금 현재만 산다. 이런 거. 왜냐하면 동물이 죽음을 인식할 수 있다는 등 생물학계의 최근의 연구 결과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동물이 이런 인간처럼 뭘 이것저것 생각하고 느낄 수 있다는 거를 자꾸 결과에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영화의 첫 부분에서 우리가 느꼈던, 관객이 느꼈던 동물의 현재 시점에 국한된 공포라고 느꼈던 것, 영화 시작하면서 느꼈던 것, 아마 그 느꼈던 그 전제 자체가 틀렸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거기서 어떻게 더 나갈지 모르죠. 우선 통념적으로 받아들여온 이러한 전제에서부터 시작해 보자고 이 영화가 제안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양떼가 대표하는 것 같은 이 영화의 첫 부분, 에서 제시되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어 무서워지는 세상에 대한 동물적인 공포죠. 그죠? 뭐, 무슨 일이, 무서우니까, 그죠? 아, 뭔지 모르겠구나. 양들은 그래서 굉장히 무섭겠구나. 이런 동물적 공포라는 거로 생각하게 된 이유는 마지막 장면이에요.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관객에게 시선을 똑바로 하는 마리아의 클로즈업 된 얼굴에 어리둥절한 표정이 폭로하는 공포. 그러니까 마리아도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뭘 해보려고 그랬었는데 다 왕창 한꺼번에 무너져 버렸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에 새 출발을 하겠다고, 그죠? 그리고 정석권 미래를 준비를 해요. 그죠? 피에트로도 보내고 숨겨뒀던 돈도 다 꺼내갖고 보내고, 그래서 결국 준비했는데 간신히 숨겨두었던 잠재되어 있던 공포가 느닷없이 수면 위로 올라가서 일상을 지배해버릴 것 같은 미래의 전망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숨겨두었던 공포가 튀어 올라오는 것 같은, 그죠? 그래서 이 마리아는 이런 공포 속에 살겠구나,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되는, 그걸 확인해 준 장면이 이 마리아의 클로즈업 된 장면에서 더 끝에 진짜 마지막 장면은 마리아의 클로즈업 된 얼굴에서 카메라가 뒤로 물러나면서 와이드 앵글로 마지막 장면을 잡는데, 이 장면이 목장을 둘러싼 설산과 넓은 초원의 풍경이에요. 그 장면을 보여주고 영화가 끝나는데, 이 목장을 둘러싼 설산과 넓은 초원의 풍경이라는 것이, 이곳이 늙은 나이도 불량 청소년 같아 보이는 피에테르가 그 형이 착하기 이를 데 없는 동생의 위상을 탐내게 할 정도로, 아마 마리아한테 성적인 접근을 했지만 이게 더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목가적인 삶의 터전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관객들도 야, 저렇게 살면 참 좋겠구나 그런 생각을 우리도 피에트르만큼 했으니까 피에트르의 그런 어떤 거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됐던 거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지금은 근데 그게 거꾸로 마리아의 미래를 거꾸로 더 절망적으로 만드는 거죠. 더 절망적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이제 혼자서 살아야 되니까 이 험악한 세상을. 그러니까 새 출발을 다짐하게 했던 원천이었던 아다가 실종되고, 그죠? 그리고 지금 피살된 남편의 시선을 끌어안고 있는 마리아.
그래서 의지할 거 없이 홀로서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죠. 이게 그게 거꾸로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운 풍경이 유별나게 강조를 하는 거죠. 이 더 절박한 상황을 거꾸로 유별나게 강조를 해요. 풍경이. 그래서 이 영화의 첫 장면에서 만났던 양의 아무것도 알 수 없어 두려워하던 눈망울 하고 지금 이 영화의 끝장면에서 관객이 시선을 마주하는 마리아의 처지. 이게 맨 처음과 맨 끝이 서로 다를 바 없지 않는가. 이거 둘 다 공포에서 만나게 되죠. 마리아가 마지막에 독백을 하는데 괜찮을 거야 라고 번역이 돼서 대사가 나와요. 이 번역한 사람은 아주 뛰어난 우리가 인정받는 번역가죠. 이 영화를 번역 황석희 그분이 했더라고요. 괜찮을 거야라고 억지로 자신을 몇 번이나 위로해 보지만 그렇게라도 다짐하지 않으면 못 살아나가겠죠. 완전히 다 없어졌으니까. 처음에 힘없던 장면보다 더 한심한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그런 소망은 허망한 소망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이 괜찮을 거야라는 말이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이 독백, 이 여주인공이 하는 독백, 이 독백이요. 내일도 해는 떠오를 거야라고 말하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 여주인공 스칼렛 오하라의 그것과 뚜렷이 대비되죠. 남북 전쟁으로 폐허가 되어버린 아틀란타를 배경으로 하지만 그것도 폐허였지만 레트 버틀러하고 사랑 싸움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 스칼렛의 희망의 표현은 아틀란타가 결국 번영의 도시가 된 것처럼 미국식 낙관주의의 힘이죠. 이거는 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스칼렛 오하라의 내일도 해는 떠오를 거야라는 진짜 희망의 발언이죠. 그런데 이러한 대조가 이 영화에서 발화되는 마리아의 희망이 공허하다는 점을 더욱 뚜렷하게 확인시켜줘요. 그러니까 저축해두었던 목돈까지 지워져서, 그죠? 떠나보낸 피에트리가 다시 돌아오진 않겠죠. 그 사람이 이렇게 돌아올 만큼 순정을 가지고, 마리아한테 접근한 것 같지는 않아요. 또, 무기를 든 어린 양에게 끌려 바람과 함께 사라진 하다. 바람과 함께 사라진 하다. 이것 때문에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가 또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올 기억은 커녕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화를 공포영화라고 분류하면서도 공포영화인데 유보조항이 있어요. 공포영화인데 기존의 공포영화는 다르다. 통상적인 공포영화는 다른 문법을 갖고 있어요. 이게 이제 그거를 읽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인데 이 영화가 사용하는 공포심을 조성하는 방식은 칸 영화제에 주목할 만한 시선 부분에 독창성 상을 받았단 말이죠. 독창적이에요, 그만큼. 그러니까 공포 영화가 통상적으로 시도하는 예상치 못한 기발한 수법, 놀라게 한다든가 그런 장면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양이 총을 들고 나서 죽이는데 당연히 그러겠지 하고 예상했던 그것과 마치 거의 그게 육박해요.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기발한 수법을 아예 반대하고 있는 것 같죠. 예상치 못할 건 없다 이런 식이죠. 마지막에 마리아가 그렇게 될 때도 그것도 어느 정도 예상했던 느낌이 있어요. 공포심의 본질을 제대로 이 영화는 공포심의 본질을 파악하고 그거를 적절하게 적용하는 방식으로 영화를 만들 것 같아요. 이 영화 램의 공포심은 소위 예기치 않은 놀람이 아니라 일상생활 자체에 내재해 있어요. 첫 장면에서 인상적으로 제시되는 공포를 느끼는 양의 눈동자처럼 뚜렷하게 꼭 집어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관객이 현실 자체가 공포라는 진실, 현실 자체가 공포다. 살아있는 것 자체가 공포다. 양에게도 그렇고 마지막에 마리아에게도 그렇고 그래서인지 세 번째로 출산한 것이 반인반수의 괴물이라는 이게 그로테스크한 현실이죠. 말도 안 되는 어떻게 보면 상황이잖아요. 근데 관객이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다는 듯이 받아들일 수 있게 돼요. 요건데 아다의 진문명이 밝혀진 순간에 관객이 불쾌하다는 듯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진 않아요.
그거는 발데마르 요한son 감독이 관객에게 뭔가 준비하게, 그러니까 심리적 유연성을 갖도록 준비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내 생각에는 이것이 이 영화 1장에서 원했던 1장이라고 따로 만들었던 이유가 이것 때문인 것 같아요. 유한선 감독의 예술적 성취의 목표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발디마르 요한son 감독은 공포의 본질적 특성을 잘 활용하고 있어요. 공포의 본질적 특성이라는 걸 정의하자면 우선 첫째로 존재자가 존재 자체의 의미를 이어받을 때, 즉 자신의 존재가 무의미하다.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아무것도 없어서 땡이다. 나 바람관계 살아지고 세상에 아무것도 안 남을 것 같다. 이런 공포가 되겠죠. 또 하나는 존재자가 존재성 자체를 이어받을 때, 즉 자신의 나를 죽이려고 할 때죠. 나를 없애버리려고 할 때. 그럴 때 공포를 느끼겠죠. 근데 이 두 가지는 요 뒤에는 양도 느끼게 할 텐데 요 앞부분도 양을 비롯한 인간뿐만 아니라 양을 비롯한 생명체 모든 존재가 공포심을 느끼게 되는 게 아닌가 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공포는 생명을 가진 존재가 가질 수밖에 없는 기본 정동이에요. 이 영화의 시작 부분의 양들과 끝부분의 인간을 대표하는 마리아가 현 존재의 무의미 아니라 말살의 위협, 그죠? 으로 인한 공포심의 차원에서 연대의식을 찾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마리아와 양하고 공포로 통일되는 것 같은 느낌이 있단 말이죠. 그 이유를 들면 이건 가설이에요. 이건 가설인데 지금 내가 여기서 만드는 가설인데 첫째, 왜 마리아가 반인반수 아다를 자식으로 받아들이는데 피에트르는 아다를 짐승이라고 여기죠. 그리고 처음에 조카로 받아들이는 척하기도 어려워해요. 연대의식의 유무 여부가 여기서 드러나는 거죠. 아다는 어느 정도 연대의식을 가지고 피에트르는 마리아는 가지고 피에트르는 끝까지 못 가지는 것 같아요. 받아들이는 척은 하지만 연대의식은 없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반려동물 애호가들이 개고기 식용화를 반대하죠. 그게 이제 개들하고 연대의식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하고 우리하고 같은 생명체고 우리 같은 어쨌든 반려라는 말 자체가 식구다 그런 뜻이니까요. 이 영화의 앞부분에 식사 장면에서 저녁 식사 장면이 있죠. 그때 이제 마리아와 잉그바르 부부가 양고기를 즐기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정확하게 어떤 고기인지 모르지만 그 그림에 양고기 같은 양고기 모습이 있는데 그 장면에서 서서히 밝혀지게 되는 어린 나이의 그 뒷배경에 일부러 그 거울을 보여주는데 거기에 딸 아다의 사진이 부착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세라복 같은 걸 입고 좀 그 어린 나이에 죽은 딸의 사진인데 이 증명 사진으로 보면 거의 비슷한 나이에 아들 아다가 실종되죠. 근데 그 실종되는 그 순간 사라지는 장면 화면이 마치 스틸 사진의 순간처럼 잠시 멈춰요. 찰칵하고 찍을 것처럼 마지막에 아다가 사라질 때도 이 딸 아다의 사진, 이건 아들 아다죠. 아들 아다의 실종하는 마지막 장면이 딸 아다의 그 붙어 있는 거울 사진하고 되게 중첩이에요. 어쨌든 여기 양고기라는 말, 이 어린 양을 포함해서 램이라는 단어가 양고기라는 뜻도 있죠. 이중적 의미가 함축되어 있어요. 그게 이 영화의 제목이잖아요. 이 영화의 뒷부분의 메뉴를, 저녁 식사의 메뉴를 보면 고기를 먹는 장면이 더 이상 안 나와요. 확실하게 강조가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또 하나의 증거는 마리아가 아다의 친모로 여겨지는 어미 양을 사살하죠. 근데 그 이후에 당연히 양고기를 이 양목장이니까 양고기를 재활용을 해야 되는데 비록 적절한 매장 의식을 취하지는 않았지만 장례식을 치른다든가 그런 건 없었어요.
그렇지만 사체에 대해서 매장 방식을 택하죠. 그러니까 이제 고기로 취급하지는 않죠. 이걸 보면 이 부부가 아달을 자식으로 입양한 이후에 어린 양의 차원을 존중하기 위해 양고기의 차원을 포기하였다. 라는 증거로 받아들여져요. 이게 이제 그 개고기 식용화에 반대하는 그 얘기하고 비슷한 맥락에서 해석이 되는 거죠. 반면에 동물과의 연대 의식을 갖고 있지 못하죠. 피에트르는 어린 아달을 교육시킨다고 어디로 데려가냐면 물고기를 잡아먹기 위한 낚시로 데려가요. 그 취미 활동이죠, 인간들의. 피에트르가 아마 어린 양 아다가 양고기로 쉽게 전환될 수 있는, 아니 수입을 창출하기 위해 그렇게 전환하여 하는 양목장이죠. 물론 양의 그 털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고기도 또 만들어내잖아요. 그걸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동물을 잡아먹는 뭐 이런 낚시를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아다의 존재가 갖는 의미를 제대로 수용하려면 아다라는 존재를 100% 이해하려면 동물과의 연대의식이 선행되어야 했다는 점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뭐 어느 정도는 알겠지만 뚜렷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반인반수인 아다를 온전한 인간의 살해 취미, 심하게 얘기했지만 요새는 그래서 낚시를 잡았다 풀어주는 그런 낚시 놀이도 있죠. 그지만 어쨌든 근본적으로 여기 이 영화에서는 피에트르가 많이 식사거리를 많이 갖고 왔다 이렇게 말을 해요. 경제적이고 사회적으로 궁핍한 처지에 몰려있는 피에트르가 그게 맨 처음 피에트르의 등장 장면에 나오죠. 미래의 삶에 대해서 공포심을 느껴야겠지만 존재의 의미 자체를 깊이 생각하지 않으니까 마리아의 퇴거 명령을 순순하게 따르는 것 같아요. 할 데도 없을 거면서. 피에트르는 반인반수 아다를 끝까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그거는 아다를 끝까지 이해하려고 하지 않을 대중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대변하는 것 같아요. 산막으로 구성된 이 일장의 주인공은 마리아죠. 마리아. 마리아라는 이름에는 언제나 그리스도교의 인용된 그 비유가 따르기 마련이죠. 마리아. 그러면 자동으로 성모 마리아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성령에 의한 성모 마리아의 성스러운 잉태. 성모 마리아도 이상하게 잉태를 했는데 인간과 짐승의 수간으로 인한 양의 그로테스크한 잉태. 그죠? 이게 두 개 비교하기 좀 어렵지만 비교하기 좀 어렵죠. 두 개 너무 극과 극이라서. 그렇지만 양 플러스 인간의 반인반수를 자신의 자식으로 입양하는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여성의 태도. 이건 놀랍죠. 놀라울 정도로 성모 마리아에 육박하는 사랑의 포용력을 보여주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마리아 이름이 어느 정도 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교의 정통에 익숙한 문화체계 속에서는 남편에 의한 아내의 잉태가 아니라 설명할 수 없는 성령에 대한 잉태를 이거를 그리스도교를 알고 있는 그거 익숙한 문화체계는 그로테스크하다고 안 그러겠죠. 그렇지만 그거 아닌 체계 속에서는 웃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당연히. 그렇게 보면 성경의 우화 속에서도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예수가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더라도 성령 플러스 인간의 존재잖아요. 그죠? 이 영화의 양 플러스 인간만큼이나 자신의 자식으로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쉬웠을 리가 없죠. 요셉이 예수를 자신의 자식으로 받아들이고 성가족, 그죠? 세이크리드 패밀리가 되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그 과정에 있어서 예수의 존재를 예수가 미래의 왕이 된다고 생각해서 그 당시 유다의 왕이 내수의 나이 든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라는 명령을 내리죠. 그래서 그 존재를 멸살하려는 박해를 피하려고 고난을
그 도망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중요한 역할을 아마 요셉이 그 안에서 했을 거고, 그래서 아마 요셉이 아버지로서 어떤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이게 연상이 된 이유가 아다가 태어날 때 마리와 잉그바르가 수상한 눈빛을 교환을 해요. 아다는 안 보여주고 아다가 더 중요한 그 영화적 어떻게 보면 그림으로 보면 더 중요한 장면인데 눈빛을 교환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마리아가 아기 아들을 안고 어르는 모습을 보고 잉그바르와 인도와 안도와 인정과 안도의 눈빛을 보내는 장면이 뚜렷하게 또 보여요. 그때도 아다는 안 보여줘요. 그거는 이 아다가 잉그바르와 양의 수간의 결실이라는 정황적 증거이기는 하지만 그런 사실이 뚜렷하게 언급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친모 어미 양의 납치로 인해서 아다가 실종되죠. 그거를 찾으려고 산과 계곡을 헤매는 고난의 상황을 통해서 그리스도교의 성가적 모델을 따라 마리와 잉그바르가 아다를 중심으로 팔근대 시대의 새로운 성가족, 기존의 성가족하고는 다르죠. 기존의 시대의 가족하고 다른데 핵가족도 아니고 를 완성하는 것 같아요. 마치 91마리 양보다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으려 한다는 탕자의 비유를 연상케 하는 아가페적 사랑의 기반. 이게 이제 가족의 사랑의 기반이죠, 부모가. 근데 이 상황이 또 하나 이 기억이 될 만한 상황이 잉그바르가 아다를 찾아서 물살이 험한 계곡을 따라 내려가는 장면을 보여주는데 그때 어, 아직 아다가 죽었을 거라는 사망했을 거라는 전망이 거의 없는데 굉장히 그런 상황에 어울리지 않게 아주 심각하고 절박한 표정을 보여주는데 그거는 확실하게 뚜렷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죽은 딸 아다 죽은 딸 아다의 딸이 어린 죽은 딸이요 그 딸 아다의 사망 원인을 짐작하게 해주어요. 어쨌든 이 새로운 탈근대 시대를 위한 성가죠. 즉 아다와 같은 반인반수조차도 내가 그 탈근대 시대를 얘기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 반인반수조차도 새로운 가족의 경우 이 이론으로 입양할 수 있는 즉 이렇게 입양했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막에서 짐승이라고 아다의 존재를 아주 껄끄러운 피에트르가 강력한 마초 스타일의 남자인데도 공개적으로 거부할 수 없는 제도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무슨 짓이야 하고 뿌리추스가 피에트르도 못하는 그러니까 근대의 핵가족 제도와는 전혀 다른 즉 누구라도 정말로 아가페적으로 사랑할 수 있다면 일원이 되는 가족의 모델 이게 일막에서 완성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새로운 탈근대 시대를 위한 성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양의 얼굴을 한 아이가 담요 밖으로 인간의 손을 내밀고 있는 이 일막의 마지막 장면이에요. 그런데 그 마지막 장면하고 크게 대도적으로 이막의 첫 부분에서 아다가 아빠 잉그바르의 배를 베고 평화롭게 누워있는 전신 장면이 나와요. 그 전경으로 보이면서 발디바르 요한son 감독의 성가적의 완성을 영화적으로 선언하는 것 같아요. 두 개가 대비되는 장면을 통해서 이 영화의 2장은 거친 동료들에게 버려지는 모습의 피에트르의 등장과 더불어 시작하고 마리아의 강요에 가까운 권유에 따라 버스를 타고 떠나는 피에트르의 퇴장과 더불어 끝나요. 2장은 피에트르 장이죠. 피에트르는 처음부터까지 일관되게 근대의 인물이에요. 피에트르, 피터, 베드로. 이 베드로라는 이름에도 마리아만큼이나 언제나 그리스도교의 인유가 따르게 마련이죠. 그리스도교에서 베드로는 누구냐? 부의 반석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정을 받아요. 그런데 그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을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설명할 의무와 권리를 갖고 있는 거죠. 베드로는 그냥 전면 신의 신성이 없는 인간이니까요.
그러므로 신앙의 세계로 들어가려는 인간을 대표하여 반인 반신인 예수를 도마처럼 의심하죠. 그죠? 도마도 예수가 부활했을 때 상처 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싶어 하죠. 그런 식으로 의심한단 말이죠. 이와 유사하게 비에트로도 반인 반수 아다를 의심하죠. 그러니까 신과 인간의 세계를 연결해야 하는 베드로는 필요 악이면서 필요 선이죠. 그 반면에 짐승과 인간의 세계를 연결해야 한다고 느끼지 못하죠. 피에트로는. 베드로가 되다 만 사람이죠. 베드로가 되는 위치에 놓였는데 연결할 생각을 못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와 아다 등 새로운 성가족을 위한 의미 있는 세계를 들어가기 위한 출입구를 베드로처럼 못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피에트르와 베드로의 유사점을 이름 외에 다른 곳에서 찾을 수 있어요. 베드로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유일신교로의 전향을 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 번 부인한 뒤에 회개를 하고 진짜로 그리스도교가 되는 거죠. 유대교가 아닌 거죠. 새로운 종교로 개종하는 거예요. 이 영화에서 사실적인 영상으로 재현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피에트로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한 것으로 여겨져요. 행복하니까 짐승을 자신의 일반 가족의 일원으로 입양하겠다는 어처구니가 없는 마리아와 동생 잉그바리의 시도를 막으려고 피에트로가 장총을 들고 아다를 죽이려고 걸어가는 장면이 나오고 뒤이어 아다에게 총을 겨누는 장면. 관객에게 묻는 충격적인 질문이에요. 그런데 바로 뒤이어서 아다가 침대에서 잉그바르에게 하듯이 소파에서 피에트로의 배를 베고 누워있는 장면이 나와요. 이것도 충격적이죠. 이 연속적으로. 그래서 피에트르가 장총을 들고 겨누었던 것이 아다였는지 진짜로 아다를 겨눈 건가? 아니면 아다가 정면으로 서 있던 씬하고 이어져 붙어져 있던 시퀀스에 피에트르가 총을 겨누는 씬, 이 두 개가 이어져서 이렇게 이어져 있었는데 이게 영화적으로 이게 두 개 이어졌으면 보통은 그러죠. 아다가 정면 서 있고 장총을 가리키면 피에트르가 아다한테 장총을 겨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이거는 관객이 잘못된 마음으로 지레짐작하였던 것이 아닌가. 관객으로 하여금 그렇게 생각했었지라고 질문하게 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혼란스럽죠. 그렇게 일부러 혼란스럽게 만든 것 같아요. 단지 만약에 피에트르가 그런 식으로 행동하였다면 무엇인가 개종에 가까운 심경의 변화가 피에트르의 마음속에 일어났다고 추정할 수 있겠죠. 물론 그걸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았지만 피에트르가 아다에게 장총을 겨누는 장면. 겨누는 하고 내가 이렇게 물음표를 친 이유는 이건 겨누는지 관객의 마음속에서만 겨누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일부러 그렇게 모호하게 만든 것 같아요. 그런 모호함 속에서 관객들로 하여금 스스로 질문하게 해보는 거죠. 이것도 놀라운 뛰어난 창의적이죠. 독창적이죠. 베드로의 예수를 세 번 부인하는 장면과 연결한 하나의 근거가 있는데 아브라함과 이삭의 설화가 있죠. 성경에 있는 거. 아브라함이 아주 늦은 나이에 어렵게 이삭을 얻었어요. 근데 그걸 번제로 드리라고 신의 명령을 받아요. 번제가 뭐냐면 짐승의 배를 갈라서 태우는 거예요. 그 배를 태우는 향기를 드리는 제사예요. 아주 끔찍한 제사죠. 이걸 자식한테 그러라는 거예요. 그 시내산에 도착을 해갖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배를 가려고 칼을 드는 순간 신이 중지를 시키고 대신 양을 줘요. 여기도 양이 나오죠. 그 양으로 번제를 드리는 게 구약에 많이 나와요. 기본적인 얘기, 램하고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 아다하고 연결되고요. 이삭이나 신학 시대 예수죠. 처럼 새로운 시대를 대표하는 인물을 제사로 바치는 행위가 이게 그리스도교 이율신교의 아주 중요한 가장 중요한 전통이죠. 그러므로 피에트르가 아다에게 장총을 겨누는 장면이 암시하는 바는 엄청나게 풍부하죠.
피에트르가 목장에 처음 도착한 순간 몰래 목격한 것이 마리아가 아다의 침몰을 장총으로 사살하는 장면이에요. 피에트르가 아다에게 장총을 겨누었다는 사실, 아니 그러한 마음을 품었다는 것, 아니 묘한 시퀀스의 편집으로 인하여 사실관계 여부가 정확하게 확인되지는 않지만 그러한 마음을 품었다는 사실, 관객이 자연스럽게 인정하고 있는 거죠. 어디까지가 확실한지 그 확실함의 강도, 진실성의 강도는 확실히 모르겠지만요. 그렇지만 마리아가 아이의 침몰을 사살하는 게 원죄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거보다는 이 피에트르의 죄는 죄질이 약하죠. 그렇지만 이 성경 또는 이 영적인 차원에서는 죄라는 본질에는 차이가 없는 거잖아요. 행위에 옮겨졌냐 안 옮겨졌냐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법률적으로는 상관없지만 영적으로는 마찬가지라는 거죠. 인간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짐승 아다를 죽이려는, 그런데 반인반수였겠죠. 인간의 모습도 갖고 있었겠죠. 죽이지 못한 피에트르라고 볼 수 있죠. 또는 인간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모성으로 인하여 괴로워하는 아다의 친모 양을 짐승이라고 죽여버린 나리아. 이 두 사람은 짐승의 세계를 인간의 세계와 단절시키려는 공통분모를 갖고 있죠. 이러한 공통분모가 두 사람 사이의 성적인 관계, 우리는 그런 걸 형성하는 어떤 근본 공통분모가 되는 것 같아요. 이 영화는 계속해서 스토리라인이 뚜렷하지 않은 부분이 많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마리아가 착하기만 한 남편 잉그바르보다 불량기가 있는 피에트르에게 매력을 느끼는 것 같은 표정이 같이 술 먹고 같이 취해서 놀 때 나오는데, 그뿐만 아니라 또 피에트르가 둘이 있는 순간이 되자마자 마리아에게 성적으로 접근을 하고, 그리고 그러한 피에트르에게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아요. 그냥 왜 이래 이 정도예요. 마리아가 아다의 친모를 죽인 장면을 보았다고 협박하니까 마리아가 불륜의 행위에 동의를 해요. 동의를 했죠. 그다음에 하는 척하면서, 하고 난 다음에 하는 척하는 거죠. 실상은 동의를 하고, 그리고 이건 두 개가 달라요. 동의를 했어요. 동의를 하고 그리고 동의를 하는 척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동의를 하고 동의를 하는 척하면서 이 두 개가 한꺼번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의를 어느 정도 한 거죠. 이것도 아까 피에트르가 죽이진 않았지만 죄질은 차이가 있지만 죄를 한 점에 동의한 거랑 똑같은 거죠. 마리아도 불륜의 행위에 실질적으로 참여를 하지 않았지만 사실은 그 죄라는 본질은 똑같은 거죠. 어쨌든 그런 위기를 모면한 정비로 볼 때 피에트르와 마리아의 과거의 관계에 많은 의문이 생겨요. 추측이기 때문에 이거는 말하기 곤란하지만 어쨌든 마리아와 피에트르의 관계에서 중요한 점은 마리아가 피에트르를 속여서 골방에 가둬놔요. 화를 낸 게 아니라 이상한 행동을 하죠. 그 다음에 열정적으로 피아노를 치면서 그러한 유혹의 순간을 벗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따지면서 유혹을 확실히 느끼고 있다는 거죠. 이 점에서 마리아가 자신이 인간 마리아가 아닌 성모 마리아가 되겠다고 결심하는 거 아닌가 는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이막의 끝장에서 마리아가 새 출발을 다짐하죠. 새 출발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나오는 것 같아요. 아다의 반인반수의 삶을 사람의 차원에 수용하려면 신의 아이를 잉태한 인간 마리아처럼 성모로서의 아가페의 삶을 살아야 한다. 안 살 수 없다. 라고 결심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이 영화의 산막이 바로 공포영화에 걸맞은 파국이죠. 이 영화가 공포영화가, 근데 왜 공포냐? 그거는 떨어지는 그 낙차가 커서 그래요. 이마까지 인간의 가족이 성가족이 되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갈등이 있다, 한 명이 죽었다. 공포영화는 아닌데, 이 가족이 성가족이 됐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차원에서, 그것도 영화 속에서 반영되는 인간 세상의 차원에서 개 한 마리가 죽고 사람이 죽는 스토리 라인의 결과. 이거는
비극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냥 한 가족의 비극. 공포 영화라고 말하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 가족이 성가족이다. 그래서 인간의 가족의 비극적인 파멸로까지 급격한 추락을 하잖아요. 이렇게 확실하게 추락을 하면 공포의 감정을 불러일으키기가 충분하죠. 그래서 공포 영화가 된 것 같아요. 양치기계, 쉿덕을 물어 죽이거나 임금아르를 정적으로 쏴 죽이는 존재가 직립한 양이에요. 느닷없이 등장하는 양의 모습이 충격적이긴 하지만 아다의 어미 양이 죽은 뒤에도 집을 감싸고 돌던 소리 등으로 인해 어느 정도 예상했던 일이에요. 그리고 이 양의 존재는 마리아가 이유 없이 아다의 신모를 죽여버린 원죄가 있는 거죠. 그죠? 죽어도 근데 마리아가 죽어도 싼데 마리아는 안 죽죠. 마리아와 소망과 달리 성가족이 철저하게 파괴돼 버리죠. 그 이유는 그 마리아가 스스로 원죄를 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 영화의 비극의 원인에서도 마리아와 피에트로의 이름만큼이나 그리스도의 인유가 뚜렷하게 보여요.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돼서 노동과 출산의 고통을 겪으라 라고 신의 벌을 받죠. 이브가 뱀의 유혹에 빠져서 금기의 사과를 아담과 함께 먹었기 때문이잖아요. 이 영화에서는 식물성의 사과가 동물성의 어미향으로 변질하였고 사과의 먹음이 아니라 카인처럼 사랑의 독점을 위하여 어미향을 죽였고 신의 처벌이 아니라 인간의 자업자득이었다는 점에서 다르지만 그리스도교 설화의 패턴을 충실히 인용하고 있다는 점은 뚜렷해요. 이 영화가 끝났어요. 그렇지만 좋은 영화들은 이게 이제 영화를 우리가 좋은 영화들을 구별하는 이유죠. 좋은 영화들은 영화가 끝난 다음에 관객의 마음속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죠. 어쩌면 말하지 않고 어쩌면 할 말이 더는 없어진 그래서 아무리 클로즈업 해보야 내면을 읽을 수 없어서 관객의 해석과 이해의 노력을 좌절시키는 마리아의 표정 그걸 잊을 수가 없죠. 이건 소위 방 안의 코끼리예요. 방 안의 코끼리. 그러니까 뭐냐면 너무나도 쇼킹한 방 안에 코끼리가 있다고 생각해 보셔. 코끼리가 있으면 방 안에 코끼리가 말라두면 사람이 움찔도 완전 왔다 갔다 할 자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너무나도 쇼킹한 모습으로 눈앞에 있지만 기존의 인식 체계로는 해석하거나 설명이 어려운 불가능한 현상이죠. 이게 방 안의 코끼리라고 그러죠. 그런 걸 보고. 방 안의 코끼리인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보고도. 못 보는 거죠. 불교의 물린 문자 같은 거죠. 말로 안 되는 뭔가 내용인 거죠. 말로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내용. 화두 같아요. 화두. 여기서 화두의 핵심은 이 시대의 신성과 영성의 과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문제는 좀 더 과감히 말하자면 이 신성과 영성의 문제를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서 인류의 평화가 걸려 있는 것 같아요. 전혀 다른 존재와 같이 살아야 되니까. 이토록 어려운 과제 외에도 그러니까 이 인류의 평화라고 한 얘기가 이거는 요 앞에 얘기는 설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건 다른 거에서 설명을 더 이것만 얘기해도 한참 걸리니까 이거는 그리고 전혀 다른 차원의 얘기이기 때문에 좀 더 다른 말로 인류의 평화에 관한 쉬운 얘기를 설명을 하자면 반인반수의 야단은 놀라운 이미지일 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과제를 상징하는 것 같아요. 그냥 이미지 정도로 끝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 감독이 굉장히 독창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추간의 결과, 인간과 짐승의 성적 관계의 결과라는 점에서 송소수자 문제도 생각되죠. 양떼라는 문제를 보면 소수민족, 탈식민주의, 동물권 보호 문제도 기억나게 하고요. 채식주의나 생태론도 있죠. 물론이거니와 아동의 권리 보호 문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최대 이슈, 그러니까 평화를 방해하는 최대 이슈가 뭐냐면 이 시대의 최대 이슈가 지배하는 집단에게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박해받는 소수 집단 타자들의 문제. 그걸 효과적으로 재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류의 평화의 가장 큰 문제인 거잖아요. 지금 이게 반인 반수의 아다라는 존재가 웅변하고 있는 게 뭐냐면
모든 생명체가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존중받아야만 이유가 있다. 이런 사상인 거죠. 생명 존중의 사상이에요. 이거는 불교의 불교를 비롯한 동양 종교도 있고 생태학 등 타자옹호 철학의 본질하고 맞닿아 있죠. 생명을 존중하려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이게 그러니까 단순한 공포심이 아니라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공포심이라는 감정이 생기거든요. 아다가 죽을까 봐 걱정되는 거. 이거는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가짐입니다. 이러한 긍정적 해석에도 불구하고 이기적인 입장에서도 공포심을 느낄 수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기적인 나는 아다한테 감정을 아다하고 이입할 수 없어. 그래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도 공포심을 느끼게 돼야 되니까 그런 사람들도. 그래서 공포 영화에서 관객이 느끼게 되는 공포심은 그런 경우에는 자신의 독립 주체성에 대한 위협감 때문에 그러죠. 기존의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은 두려움, 그죠? 기존의 세상이 다 무너질 것 같은 두려움이 바로 공포영화의 공포감의 원천이죠. 현대의 관객이 그 공포영화의 매력을 느끼는 이유. 왜 공포영화가 이렇게 인기가 있느냐? 공포영화 장르가 기존의 세계관이 온통 흔들리고 무너져 버릴 것 같은 예감 때문이죠. 그게 요새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좋아하는 거죠. 이 영화는 여기까지 대강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근데 이 영화를 이 교수의 조건 없는 학교란 유튜브 채널에 이 영화의 그 영화 읽기가 이 교수의 영화 읽기가 포함되어 있죠. 그걸 공동 운영하는 이은지양과 임정식 시인하고 같이 관람을 했는데 영화 관람 후에 대화를 나눈 도중에 잉그바르에 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어요. 남편이죠. 잉그바르. 잉그바르는 김이박 우리나라 평범한 인간인 것 같아요. 김씨, 시박 씨가 평범한, 그죠? 평범한 익명의 인간을 대표하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설화에서도 마리아의 야곱에 관한 설명은 충분하지, 야곱은 어떻게 살았냐? 야곱에 관한 설명은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스도교 체계에서 예수의 인간 아버지 야곱의 자리가 확실하지 않죠. 아다라는 존재로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시대가 있다면 그 시대 속에서 아다의 인간 아버지 임금의 위상이 확실하게 주어져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요셉하고도 그래서 거의 대비가 돼요. 잉그바르가 자신의 자리를 잘 찾는 시간. 그는 새로운 탈근대적 가족의 체계가 확고하게 자리 잡은 후이겠죠. 그죠? 그런 제가 합치면 잉그바르의 자리가 확실히 나오겠죠. 아직은 아니죠. 아직은 시작점이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를 위한 영성 체계, 가족 체계를 모색하는 게 현재의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단계에서는 새로운 일상의 구체적인 모습을 뚜렷하게 알 수 없단 말이죠. 임금 아래가 살해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주 목구멍을 관통한 총알의 자국이 잘 볼 수 있도록 관객이 놓칠까봐 잘 볼 수 있도록 끔찍하도록 자세하게 보여요. 그런데 살인의 결과라기보다는 임금 아래가 자연의 일부로 돌아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이유는 잉그바르가 대표하는 구시대에 속하는 대중의 소멸이 너무나도 당연한 역사적 과정일 거가 아닌가. 그래서 잉그바르가 그렇게 된 거 아닐까. 그런 판단이, 이건 가설이죠. 예, 아버지 요셉에게 예수는 견순 목수인 어린 소년이었을 뿐이고, 그죠? 요셉과 가족 관계를 맺는 동안에 영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을 만큼 예수가 성숙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예수가 성숙해서 신의 아들이라고 말하게 된 거는 30살이 돼서죠. 이와 비슷하게 이 영화에서도 아다가 끌려간 어린 양에 의해서 교육을 받게 되겠죠. 그러면 양으로 성장하겠죠. 그의 타고난 선성을 제외한다면 피에트르나 잉그바르의 기약은 그의 인격 형성, 아니 동물격 형성, 아니 인격 플러스 동물격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랑 마찬가지예요. 또 하나는 내밀하는 제목에 관한 의미의 천착이 부족하다는 거였어요. 또 하나의 지적은
어린 양이라는 단어는 거의 자동으로 신의 어린 양을 연상시키죠. 이것도 그리스도교의 인유죠. 근데 이걸 왜 설명을 자세히 안 했냐면 여긴 약간 말하고 싶지 않은 내용이 있어서 그랬어요. 신의 어린 양은 신약 시대를 위한 새로운 영성의 체계를 제시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번제로 바쳐서 십자가 못 박혀 죽죠. 태우진 않았지만. 그리고 동시에 그리스도의 신앙을 추정하는 신도를 말하죠. 그 초창기에는 신도들도 많이 순교를 했죠. 레미라는 발디바르 요한상 감독의 영화 제목에 크게 주목하지 않은 이유는 이 장총을 들고 서 있는 직립한 어린 양의 모습처럼 다소 자기적인 느낌이 들어서 그랬어요. 너무 심하게 자기적이다. 그런 느낌. 자연스럽지가 않고 자기적이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신의 어린 양이라고 부르긴 하지만 그건 비유지 진짜 어린 양은 아니거든요. 30세에 공세계를 시작하여 33세에 순교한 예수를 보고 신의 어린 양이라고 부르지 그 어린 때의 어린 양이라고 부르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실제로 보이는 어린 양이라기보다는 그런 어린 양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처럼 신에게 번제로 바쳐진 어린 양. 이런 의미가 더 커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진짜 어린 양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램이라는 제목이 상징하는 그리고 반인반수의 아담의 모습으로 이미지한 램. 이거는 이 영화가 모색의 결과를 보여주는 자복이 아니고 아직 이 모색이 어떻게 끝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색의 시작을 내리는 질문이라는 점에서 좀 의욕과잉, 초보 감독의 의욕과잉에 나온 제목이 아닌가라고 약간 비판적인 느낌이 좀 들어서 제목이 너무 자기적이고 강하다, 너무 강하다라는 제목이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영화를 보고 나오면서 관한 얘기를 하고 나오면서 아무리 독립예술 영화라도 사람들이 많이 보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질문을 또 받았어요. 그죠? 근데 2021년도 12월 초부터 돈 룩업, 티탄, 리슨, 해피아워, 끝없음에 대하여, 매트릭스, 드라이브 마이카, 그 다음에 스파이더맨, 사울 레이터 등을 봤어요. 그 중에서 이 티탄하고 리슨하고 끝없음에 대하여 하고 지금 요거를 이 영화읽기로 대상을 삼았는데 그 이유는 영화읽기 대상으로 삼는 영화는 목표가 지금 이걸 설명하는 이유가 한국 영상문화에 기여하는 후속 세대들이 이 현대 세상을 설명하는데 산문만으로 설명하기 어렵거든요. 그 탈근대 시대의 새로운 사상과 영성을 전달하려는 노력으로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이해하기 어렵다고 정평이 나 있는 영화들이 생겨요. 그 의미 구조 체계가 뭐냐? 그걸 분석 제시하려고 하는 목표가 있거든요. 이게 이렇기 때문에 의미 있다고 어렵지만 의미 있다. 중요한 영화다라고 그 의미 구조 체계가 이렇다라고 분석을 제시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그게 지금 이 교수의 영화 읽기를 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매트릭스나 사울레이터 같은 경우들은 그렇게 안 어렵고 돈 룩업도 그렇게 안 어려워요. 그리고 해피아워와 드라이브 마이 카도 그렇게 안 어려워요. 물론 해보고 싶은 이건 얘기해볼 싶은 얘기할 게 굉장히 많죠. 근데 돈 룩업은 벌써 많이 인용되고 얘기를 되는 것 같고 스파이더맨도 그 의미 구조의 체계는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해피아워와 드라이브 마이 카도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잘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언젠가는 한번 해보고 싶은 이 감독은 해보고 싶은 이 글이긴 하지만 충분히 이해가 어느 정도는 이해가 의무구조의 체계 분석이 가능하다고 여겨져서 굳이 내가 지금 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싶어서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발디바르 요한손 감독의 램은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80년대 시대를 의미 있게 살아내려고 노력하지만, 그죠? 그렇지만 공포의 감정에 압도되고 나는 관객들, 그죠? 그래서 이런 공포 영화를 보러 가죠. 그걸 위해 행복의 상징을 통한 영혼 구원의 기미를
그거를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할 만하다고 여겨졌어요.